안녕하세요. 20살부터 20년간 농사를 해오고 있는 장훈농장TV입니다. 농사를 해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기농에 대해 여러가지 영상을 담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사를 20년간 해오면서 느낀 좋은 기농처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기농을 이미 했거나 기농을 준비 중이거나 부모님이 있는 곳에 가거나 시골에 땅이 있어서 그곳에 가거나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시골에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농처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농하기 전에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농하는 곳의 동네 주민과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데요. 단지 시골은 도시보다 한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주 작고 인프라가 도시보다 낮다 보니까 시골에 살면서 같은 시골의 사람과 대화나 협력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각자 성격이 있잖아요.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보니 나와 나의 가족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 같은 경우 문 닫고 내가 내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을 안 보고 살 수 있는데, 시골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이 문제 때문에 기농을 포기하거나 기농을 실패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농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그 지역의 동네 주민들이 나와 내 가족과 맞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시골에 기농한 게 아니라 지옥에 기농한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곳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좋은 시골, 나쁜 시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맞는 동네와 안 맞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둘째, 마을 발전 기금 등 기농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곳입니다. 시골에는 도시와는 다르게 여러가지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시골에 따라 다르지만 집을 짓거나 창고, 태양광 개발 행위를 할 때 일종의 보상금, 어버이날, 복날 등 각종 행사비, 수도가 없는 곳에서의 물세, 마을 땅 길에 대한 길세, 마을 공동으로 일해야 하는 부역, 마을 공동 방제 강요,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해오는 것들이라서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기부 차원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미친 시골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곳은 이미 그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합의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향의 마을인 거죠. 그것을 안 해주면 민원이나 기타 또 다른 것들로 미친 듯 괴롭힙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순응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때까지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마을 발전 기금 100만원씩 내왔다 이러면 냅니다. 또 수도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물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거는 합의적인 요구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와 금액을 요구하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사는 곳이 아니라 창고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지만, 만약 사는 곳을 결정해야 한다면 저는 그곳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곳이라면 정말 마을 분위기가 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장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합니다. 시골은 이장이 거의 대통령급이라고 생각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농기계를 정부 지원받아서 사거나 농지를 정부에서 임대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문서에 이장 사인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농 기촌하는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 발전 기금이나 기타 여러가지 부역들도 이장이 분위기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이장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행운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장은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간다면 이장이 합리적인 곳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상한 이장 때문에 기농을 실패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넷째, 농협 임대 농기계 구매가 가능한 곳입니다. 크든 작든 농사를 한다면 농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농사를 하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농기계를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농기계를 구매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나 도, 시 지원을 받거나 현금으로 그냥 사거나 농협 대출을 이용해 사거나. 그런데 정부나 도, 시 지원을 받아서 사는 것은 실제로 농사 짓는 입장에서 아주 어렵습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고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쟁을 해야 하고 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협 대출로 농기계를 구매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같이 4년, 4년같이 7년 상환 형태를 많이 합니다. 농기계 대출 중에서 농기계 임대 농기계라는 구매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는 내가 사용하지만 실제 주인은 농협이 되는 대출 방식인데 이건 이자가 없이 1년같이 7년 상환입니다. 이자가 없고 상환 기간이 길면 그만큼 고가의 기계를 구매하는 부담도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전문 농가가 사용하는 농기계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이자도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농협 임대 농기계는 무이자로 장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이 실제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꽤 큰 혜택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해주는 농협이 있고 안 해주는 농협이 있습니다. 또한 그 농협의 조합원들에게만 해주는 곳이 있고 또 다른 조건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농협은 임대 농기계 사업이 없어서 저는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간 농사를 해오면서 농기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명에 넣었습니다. 농기계 구입이 필요하신 분이면 본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농협에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농 지원금이 많고 지원이 원활한 곳입니다. 최근 기농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시골에서 기농 지원금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대출의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해당 지역에 문의를 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농이 아니더라도 도, 시 차원에서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소형 농기계를 구매할 때 시에서 정해놓은 종류의 기계 중 구매를 하면 50%의 금액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외화관리기, 전동분무기, 씨앗 파종기, 전동수레 같은 것들을 시 지원을 받아 구매하였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금액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기농하기 전에 각 지역 동사무소나 시농정과에 문의하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기농 지원금은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최종적으로 진짜 기농을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농을 생각하고 좋은 기농처를 찾고 바로 집을 구하거나 해서 주소지를 그곳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농 지원 자금을 받는데 일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1년 이내에 기농인 대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바로 옮기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하고 난 후 주소지를 옮긴 후 기농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농사 연습하면서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협조합원 혜택이 많은 곳입니다. 기농하는 분들이나 실제로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농협이나 여러 관련 협동조합과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여러 협동조합에서 크고 작은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지역 농협들은 조금씩 지원하는 방법, 범위, 형태, 규모가 다 다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어떤 지역 농협은 농약값을 보조해주고 어떤 지역 농협은 농산물 수매하는 가격을 보조해주고 보조해주는 금액도 지역 농협마다 규모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기농처를 알아보신다면 해당 지역의 농협에서 농부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재배하려는 작물의 경매시장이나 도매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기농하려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농산물을 농사지어 생산해 놓으면 누군가가 사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의 많은 농가들이 가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한 농산물을 폐기 처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20년 동안 농사를 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갈아엎으며 눈물을 흘리는 농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할수록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 구조상 판매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텃밭에서 기른 얼마 안 되는 양은 지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몇백만원치의 농산물은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원, 수억원치의 농산물은 유통업자들이 수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농부에게 기농처 근처에 농산물 경매시장이나 도매시장이 있는 곳이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판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농협의 조합원이면 농산물을 판매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농부도 판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계약 재배가 가능한 곳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중에 계약 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업자가 농부와 농산물을 구매 계약 체결하고 농부가 재배한 것을 수확 후에 계약한 유통업자가 사는 판매 방식입니다. 경매시장이나 도매시장보다는 안전하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큰 농부들은 이러한 계약 재배 방식의 농산물 판매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농촌에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에 유독 양배추를 심은 자리가 많다고 보이면 거기에는 양배추 계약 재배를 해주는 유통업자가 있는 곳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계약 재배는 해당 지역마다 다르고 계약업자를 농부들은 잘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업자도 본인이 필요로 하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사는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부가 그것을 하면 내가 계약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농처 주위에 계약 재배를 해주는 곳이 있다면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농사를 하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 우엉, 단무지, 마, 감자 같은 농작물에 계약 재배 업자들이 있고 콩도 계약 재배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좋은 멘토가 있는 곳입니다. 기농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멘토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좋은 멘토란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빈손으로 시작해서 50억 농장을 키운 반농사 농장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 좋은 멘토를 만나서 성장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실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모두 멘토입니다. 하지만 기농에서 빠르게 기농에 정착하고 또한 큰 농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이룬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노하우를 쌓은 것이고 내가 그 노하우를 익히면 나 또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20살에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동네에서 가장 벼농사를 잘하는 사람의 일을 자진해서 도와주며 그 방법들을 따라하며 익혔습니다. 정말 성공해서 큰 농장을 이룬 농장들은 작은 농장들과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재배를 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판매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런 것을 빨리 훔쳐 배우면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먼저 기농해서 안착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기농하는 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멘토를 찾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나 용역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좋은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장사꾼입니다.
많은 기농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멘토라는 것은 나서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며 배울 가치가 있는 농장을 의미합니다. 10번째, 농지 확보가 원활한 곳 또는 농지 가격이 싼 곳입니다. 농부에게 농지는 그냥 바로 수익과 직결됩니다. 농지에 비례해서 수익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따라서 기농인 분들은 처음에는 고만고만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배우며 시작하지만 자신감이 붙어서 농장을 막상 확장하려고 할 때 막히는 것이 바로 농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농하는 분들에게 농지 가격이 싼 곳으로 가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어차피 농산물 가격은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농지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경북 구미의 경우 지산동의 농은 평당 60만원이고 선산로는 20만원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문제로 고민합니다. 구미가 아닌 타 지역 상주, 의성, 싼 땅을 찾아 농지를 확보하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농하는 분들이 시작할 때 투자금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땅값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 2배가 될 수 있고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농산물 판매 수익이 2배가 될 수 있고 3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농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전국에서 논밭 땅값이 가장 싼 곳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물론 땅값이 싸면 싼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한국의 도로는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좋은 기농처를 고르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농하는 곳에 동네 주민과의 인간관계가 중요. 두 번째, 마을발전기금 등 기농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곳. 세 번째, 이장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3가지가 기농을 천당이냐 지옥이냐 가르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그 지역의 기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들이 기농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소개하는 방법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해당 지역 기농인들 모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을 소개받으면 되고요.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각기 다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선투자를 하지 말고 집과 땅을 임대하시거나 텃밭 같은 것도 임대로 빌려서 일정 기간 살아보며 그 지역 주민들과 부닥쳐보며 그분들과 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농처, 나쁜 기농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나에게 맞는 기농처와 맞지 않는 기농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정말 길어졌습니다. 땅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